자, 이제는 2020년도 1회차 무선설비 산업기사 안테나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주파수가 주어지고요. 2분의 1파장, 즉 2분의 파장을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파장, 즉 2분의 람다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람다를 구하면 되는데 주파수를 주고 람다를 구하라 그러면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게 이제 파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파의 속도인데 자유 공간일 때는 이 전파의 속도가 뭐와 같아요? 빛의 속도, 광 속도가 같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F분의 자유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C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F분의 이제 C로 구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주어졌죠. 30MHz, 30 곱하기 10의 6승 주어졌고요. 빛의 속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가 빛의 속도죠. 그러면 6승하고 이 1승이 더 있으니까 7승 빼면 1승이 남죠. 3은 약분되고 10이 되니까 단위는 메타죠. 파장이 10m예요. 반파장은 그 절반이니까 5m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문제죠. 다음 중 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파의 속도는 구하는 공식을 꼭 아셔야 됩니다.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죠. 그래서 전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매질의 성질에는 유전율과 뮤가 이제 투자율이죠. 투자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서 전파의 속도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유전율과 투자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율은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해야 어떤 물질에 해당되는 유전율이 나오죠. 투자율은 공기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해야 어떤 해당되는 매질의 투자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집어넣으면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과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로 나눠 쓸 수 있다겠어요.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값은 상수값이라겠죠. 대입하면 이 값이 빛의 속도 C가 나온다겠죠. 그래서 이 값이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C라는 이 공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매질에 전파가 진행하는 매질에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을 주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니까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 이게 자유 공간이다 그러면 이 값이 1이죠. 순수한 공기만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 값이 1이에요. 그러면 뭐와 같다? 광속도와 같더라. 그래서 전파의 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속도를 구하라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파의 속도는 자유 공간에서 빛의 속도가 같다라는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손실을 갖는 매질 내를 전파하는 평면파의 감쇄 정수입니다. 감쇄 정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감쇄 정수는 표피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맞았어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감쇄 정수는 표피 두께에 반비례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감쇄 정수는 주파수에 무관하다 그랬는데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쇄 정수는 도체 고유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비례해요. 틀렸죠? 그 다음에 감쇄 정수의 크기와 이상 정수 사이에는 상호 역의 관계를 갖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위상 정수하고 위상 정수하고 감쇄 정수는 크게 뭐 연관 관계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감쇄 정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감쇄 정수는 표피 두께 델타라고 한다면 이 표피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와 도전율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어떤 구간의 L에 대해서 도파관의 장변을 줄여줌으로써 감쇄를 얻는 방식, 도파관의 감쇄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리액턴스 감색이라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도파간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변, 이게 장변이죠. 여기가 장변, 여기가 단변입니다. 이 장변의 길이를 중간에 줄인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놓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변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줄여놓은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요 L만큼 줄였다 이 말이에요. 이쪽만 줄인 게 아니라 이쪽도 이렇게 같이 줄이는 거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그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 장변의 길이를 줄인, 그래서 저항 성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파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액턴스 감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답은 2번이다. 자, 5번으로 가죠. 다음 중 평형, 불평형 변환 회로, 일명 반론 회로라고 하죠. 밸런스와 언밸런스의 약자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반론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평형 전류만 흐르게 하고 초단파대 이상의 정압 회로로 사용된다. 그렇죠. 평형형 선로와 불평형 선로를 연결할 때 불평등한 전류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이제 평형, 불평형 반론 회로죠. 그다음에 스페르토프형 반론 회로의 경우 단일 주파수용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LC 소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행 불평 회로를 연결하는 것을 집중 정수 회로에 의한 반론이라고 그래요. 분포 정수는 아니에요. 분포는 L과 C를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선로의 길이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분포 정수 반론 회로죠. 그래서 L과 C를 직접 넣어주는 것은 집중, 분포가 아니라 집중 정수 회로에 의한 반론 회로라고 합니다. 그것의 종류에는 위상 반전형이 있고요. 전자 결합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상 반전형과 전자 결합형이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급전 방식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자, 옳은 것을 고르라. 자,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은 맞추기가 쉬운데, 원리를 이해 못하면은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 맞출 수 있는 원리가 이거예요. 여기 이제 평행형, 자,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를 그린 겁니다.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를 그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급전선이 있는 겁니다. 여기 급전선이에요. 이게 급전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신단이 있는 거죠. 수신단이 있는데, 수신단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회로가 이제 동조 회로예요. 이 안테나와 정합을 시키기 위한 동조 회로가 나오는 거죠. 그 동조 회로가 이제 병렬형이 있고, C하고 L이 병렬로 이렇게 있는 형이 있고, 직렬로 있는 형이 있어요. 이렇게 C하고 L이 직렬로, 이건 직렬형이죠. 직렬 공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는 병렬 공진이라고 표현하죠. 자, 제가 어떤 걸 외우라 했냐면 병렬 공진 회로를 외우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급전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시험이 많이 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안테나 길이를 주죠. 자, 만약 이 길이가 2분의 람다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길이가 람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병렬 공진이면 꼭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직렬인 경우하고 병렬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렬 공진인 것만 하나 딱 외우세요. 병렬 공진은, 자, 이게 병렬 공진이라고 딱 확인하시고요. 이 안테나가 이제 요 길이가 주어질 경우가 있고 전체 길이가 주어질 경우가 있어요. 반트만 생각하세요. 반트만 생각하고 요 길이만 생각해서 병렬일 때는 요 길이가 2분의 람다면 똑같아요. 여기도 2분의 람다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4분의 람다면 요 길이가, 요 반틈 길이가 여기도 4분의 람다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꼭
꼭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자, 4분의 람다라고 한다면 이게 4분의 람다라면 4분의 람다면 여기가 4분의 람다다 이 말이죠. 그러면 4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돼요. 홀수배. 4분의 1람다, 3람다, 5람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짧은 거리가 비용이 제일 적게 들죠. 그래서 답으로 4분의 람다를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4분의 람다의 홀수배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2분의 람다 할 때는 2분의 람다가 있잖아요. 2분의 람다는 4분의 람다의 2배, 4분의 2람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람다의 짝수배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4분의 람다의 짝수배, 얘는 4분의 람다의 홀수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같이 이제 직렬로 있으면 반대입니다. 직렬로 있으면 반대예요. 자, 요 길이가 잘 보세요. 요 길이가 2분의 람다면 요 길이는 몇이에요? 4분의 람다입니다. 요 길이가 4분의 람다면 요 길이는 몇이에요? 2분의 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4분의 람다면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는 4분의 람다. 그러면 4분의 람다다 그러면 4분의 람다의 홀수배. 그죠? 2분의 람다라 그러면 4분의 람다의 짝수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호를 전달해 주는 점이 여기에요. 이걸 급전점이라고 하죠. 급전점이라고 합니다. 급전점이라고 그래요. 이 급전점에서 보시면 자, 2분의 람다는요. 잘 보세요. 4분의 람다 안테나가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가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4분의 람다다 그러면 여기는 접지선입니다. 여기는 개방선이에요. 이 4분의 람다일 때 이야기해요. 여기가 개방점이니까 여기가 저항이 무한대고요. 여기가 저항이 제로인 점이에요. 4분의 람다일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람다다. 여기 길이가 4분의 람다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제로예요. 그럼 저항이 제로다 그러면 저항이 제로면 전압이 걸리기 좋아요. 전류가 흐르기 좋아요. 전류예요, 전류. 전류는 저항이 적은 쪽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최대인 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의 전류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최대인 점을 전류가 파복이다. 최대다 이런 뜻이에요. 전류가 최대다. 파복이다. 그래서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파복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류급전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전류급전.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분의 람다면 여기 2분의 람다죠. 2분의 람다면 2분의 람다는 4분의 람다가 양쪽으로 있는 게 2분의 람다예요. 여기가 접지점이고 여기가 개방점이고 여기가 개방점. 여기 길이가 2분의 람다인 게 이 2분의 람다 안테나예요. 그럼 양쪽 끝이 뭐예요? 개방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람다다 그러면 여기도 저항이 무한대고 여기도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저항이 무한대면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전류급전을 못 해요. 그래서 저항이 무한대면 전압이 걸리기가 제일 좋죠. 그래서 전압이 파복입니다. 전압이 파복이다. 파복이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진폭을 갖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전압급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람다면 전압급전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4분의 람다면 전류급전을 한다. 이 두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급전 방식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전압급전은 급전점에서 전압이 최대가 돼야죠. 그래야 전압을 가져올 수 있죠. 전류는 반대로 최소가 되는 거죠. 전압과 전류는 반대 방향이에요.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가 저항이 이게 4분의 람다면 접지점이니까 전류는 최대지만 전압은 안 걸려요. 저항이 제로면. 만약에 2분의 람다면 여기가 개방점이니까 저항이 무한대니까 전압이 최대로 걸리고 전류는 안 흐르죠. 그래서 전압이 최대면 전류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압급전일 때 직렬공진회로. 이게 전압급전일 때 직렬입니다. 이거 직렬이죠. 그럼 여기가 전압급전이다 이 말이죠. 전압급전. 그럼 전압급전이 되려면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요? 4분의 람다가 돼야죠. 4분의 람다가 돼야 여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2분의 람다가 돼야죠. 그래야 이쪽이 개방점, 이쪽도 개방점이라서 전압이 최대가 걸리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람다면 직렬일 때는 여기가 2분의 람다면 4분의 람다라겠죠. 급전선의 길이는 4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면
급전선 길이는 4분의 람다의 우수배 땡 홀수배. 홀수배를 기수배라고 하죠. 기수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전류급전일 때는, 자, 전류급전, 병렬공진입니다. 전류급전, 여기 병렬공진이고, 전류급전이 되려면 여기 저항이 제로여야 되죠. 저항이 제로려면 여기가 4분의 람다여야 돼요. 4분의 람다야 여기가 개반점이고 여기가 접지점이죠. 그래서 4분의 람다면 병렬일 때는 똑같죠. 여기가 4분의 람다면 여기도 4분의 람다죠. 그래서 4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는 거죠. 홀수배. 그래서 4분의 람다의 그 기수배, 홀수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전류급전일 때, 전류급전 안테나 길이가 이제 2분의 람다이며, 이게 전류급전. 이게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여기가 저항이 제로여야 돼요. 그래서 4분의 람다여야죠. 그래서 안테나의 길이는 4분의 람다, 여기가 4분의 람다, 그럼 2분의 람다가 맞네요. 그렇죠? 2분의 람다이며, 급전점에서 진행파가 최대이다. 아니죠. 진행파가 최대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2분의 람다 안테나는 여러분들 진행파 안테나가 아니에요. 반사파가 섞여 있는 정제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진행파가 최대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류급전일 때 안테나의 길이 2분의 람다는 맞아요. 여기가 4분의 람다야 되니까 2분의 람다가 맞죠. 2분의 람다가 맞습니다. 4분의 람다, 4분의 람다니까 2분의 람다가 맞죠. 근데 이 뒤에가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맞추시려면 여기 서머리에 나와 있는 이 공식들을 이 네 가지 공식이죠. 이것들을 잘잘 외워야 돼요. 전압급전, 직렬공진, 전압급전, 병렬공진, 전류급전, 병렬공진, 전류급전, 직렬공진일 때 급전선 길이가 4분의 람다의 기수배, 우수배, 기수배, 오수배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우시는 게 편해하시면 외우시고요. 저는 안 외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것만 나오면 이렇게 외우겠는데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게 문제 풀기에 더 좋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도파간의 모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T10 모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T2라는 것은 트랜스버스 일렉트론, 그냥 전개가 교차한다는 뜻이에요. 전파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움직이는 성분이 전개다. 자개는 전파 방향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모두에 나타나는 성분이 전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틀린 걸 고르라겠죠. 그래서 자개 성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는 전개 성분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장변이고요. 여기는 단변이에요. 그래서 단변에 짧은 변에 한 개의 반파장 전개가 있다. 자개가 아니라 전개 성분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맞았을 텐데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어요. 틀린 거로 하겠죠.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T30 모드요. 30. 이거 전개죠. 전개가 있는 건데 이게 장변이고 이게 단변이요. 장변 쪽에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파간의 긴 변에 장변에 3개의 반파장 전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2니까 이것도 전개죠. 전개가 있는데 이것도 장변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형 도파간의 기본 모드다. 그렇죠. T10 모드가 이제 구형 도파간의 기본 모드예요. 기본 모드 구형 도파간의 기본 모드와 원형 도파간의 기본 모드. 기본 모드는 좀 외워두셔야 하겠죠. T2, TM 모드가 있고 T2, TM 모드가 있는데 10, 11, 11, 01 모드다. 네 가지 종류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모드예요. 그래서 T10 모드는 구형 도파간의 기본 모드 맞습니다. 그러면 TM2는 도파간 양변에, 그래서 장변과 단변에 각각 2개씩 있는 거죠. 2개의 반파장 자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요? M이니까 자개 성분 맞는데요? 틀린 거 고르라겠죠? 자개 성분 맞죠? M은 자개고 2는 전개죠. 각각 2개씩 있다. 맞습니다.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동조급전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뭐 별표 3개도 뭐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조급전과 비동조급전. 자, 동조 급전과 비동조 급전 방식의 특징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둘 중에 이제 정합회로를 쓰는 것이 뭐냐? 비동조죠. 얘가 정합회로를 써서 정합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정합회로를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어느 게 좋다겠어요? 정합회로를 쓰는 게 좋다겠죠. 정합회로는 L과 C가 달려 있는데 그 가변 L과 C만 조정하면 정확하게 정합을 할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정합을 할 수 있으니까 반사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전상에서 진행파만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정합하기가 어려워요. 선로의 길이나 두께나 이런 걸 조정해서 정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섞여 버리기 때문에 정제파 성분을 실어서 급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반사파가 없으니까 효율이 좋죠. 그래서 효율이 좋다. 얘는 반사파가 있으니까 효율이 나쁘죠. 효율이 나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효율이 좋고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죠. 그래서 거리가 멀 때 주로 쓰고요. 거리가 멀 때 주로 쓰는 거고, 얘는 이제 효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가까울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가까울 때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급전선의 길이에 상관없이 L과 C만 조정하기 때문에 급전선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급전선의 길이를 고려해서만 정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선로 중에 얘는 모두 쓸 수 있어요. 평형형 선로, 불평형 선로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비동조고요. 얘는 평형형 급전선만 쓸 수 있어요. 평형형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동축해율 같은 불평형 선로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점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것만 빼고는 모든 장점이 비동조에 있는 거예요. 다음 중 동조급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합장치가 불필요하죠. 급전상에 정제파를 실어 급전하죠. 반사파가 있으니까. 전송효율이 비동조보다 좋습니까? 아니죠. 안 좋죠. 급전선의 길이와 파장은 일정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전선의 길이를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다.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정제파 안테나에 반사기를 부착하면 이론적으로 이득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사기가 있으면 뒤로 오는 파를 앞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득이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뒤로 가는 파를 다 앞으로 밀어준다. 그래서 가지고 보통 반사기를 부착하면 이론적으로 2배가 이득이 늘어난다. 2배. 이득이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을 DB로는 어떻게 나타내냐? 자, 10 로그 이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로그 이득이 2배니까 2. 로그 2가 0.3 정도 돼요. 0.3 정도 됩니다. 0.301 정도 되는데 0.3이라고 본다면 뭐가 돼요? 6이 나오죠. 그래서 6dB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6dB가 아니라 3dB죠. 0.3이니까. 그죠? 3dB가 좋아진다. 자, 로그 10 로그 2니까 10을 곱하니까 3dB가 좋아진다. 그래야죠. 계산을 잘못했어요. 자, 10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안테나의 이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안테나의 복사 소자를 배열해서 만들면 우리가 이제 안테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서 만드는 빔 안테나를 예를 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나는 빔을 이렇게 앞으로 가는 빔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단일 빔을 만들 수 있다겠죠. 그 대신 이 간격이 중요하다겠어요.
여기에 간격이 2분의 람다. 요것만 2분의 람다라 하겠습니다. 안테나와 안테나 배열 간격만 2분의 람다. 나머지 길이나 간격 물어보면 안테나에서는 항상 답이 4분의 람다예요. 안테나와 안테나 배열 간격만 2분의 람다입니다. 2분의 람다를 해야 이 뒤로 오는 빔하고 요 앞으로 가는 빔이 동이상이 돼요. 역이상이 되면 감쇄돼 버려요. 동이상이 되기 때문에 감쇄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전달돼서 이런 빔들과 합쳐져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 소자를 배열한다. 맞습니다. 이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맞아요. 그 다음에 Q는 항상 안테나에서 Q는 작게 하면 안 돼요. 높게 해야 좋아집니다. 작게 한다. 땡이에요. 그다음에 안테나의 특성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옳은 거죠, 지금. 그래서 답이 1번이 맞아버렸네요. 그죠? 맞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안테나의 직경이 굵으면요. 광대역성을 띱니다. 안테나가 광대역성을 띄어요. 이드각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광대역성을 띱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죠.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200람다만큼 떨어져 있대요. 거리가 200람다다 이 말이죠. 각각의 방향성 이득이 자 20dB와 15dB이다. 만일 수신 안테나에서 5mV의 이득이 수신되었다고 한다면 최소 송신 전력의 값은 얼마냐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수신 전력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수신단의 수신되는 전력을 dBm으로 구한다면 자, 송신 전력을 dBm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송신 안테나의 이득 GT라고 하죠. dB 수신 안테나의 이득 dB 그 다음에 경로 손실 빼줘야죠. 자유 공간의 경로 손실 이렇게 이게 이제 프리스의 전달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경로 손실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경로 손실은 자, 원래 람다분의 4파이 d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만약에 dB로 구해라 그러면 10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10로그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거리가 주어졌죠. 이 거리가 주어졌어요. 얼마라고 주었어요? 이 거리가 200랍니다. 그러면 4파이.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200람다가 아니죠. 거리가 200람다니까. 람다분의 여기가 200람다. D가 송수신 간의 거리예요.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dB로 구할 거니까 10로그를 취하겠죠. 람다 없어지고 이건 얼마가 돼요? 800파이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800파이의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자 여기가 요거니까 로그 성질에서 2가 앞으로 가죠. 20 로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 800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800파이의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이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이제 값을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거 계산하면 68이 나와요. 약 68이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68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는 68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 각 방향성 이득이라는 게 이제 안테나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20dB와 15dB. 요게 20dB. 요게 15dB다 이런 말이죠. 이건 더해 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신 안테나에 나타나는 전력이 5mV예요. 이 5mV를 dBm으로 고쳐 보죠. 자, dBm. dBm은 10로그. 자, 요게 m이 1mW가 기준이죠. 근데 이제 5mW라고 했으니까 5mW 해주면 되겠죠. 5mV네요.
이게 오타인가 본데요. 전력이니까 와트라고 고쳐주세요. 와트네요.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고 5가 되죠. 그러면 10 로그 5가 됩니다. 그럼 10 로그 5는 이제 계산기 눌러보시면 7이 나와요. 그래서 7 dBm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얘죠. 7 dBm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죠. 송신전력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내려놓고 싹 넘기면 되는데 요게 얼마예요? 35고요. 빼주면 마이너스 33이죠. 그래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33이 되면 더하면 얼마가 돼요? 40이 되죠. 여기 dB하고 dBm을 연산할 때는 절대 레벨과 상대 레벨이 연산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dBm 절대 레벨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40이 됩니다. 그래서 고로 송신전력 dBm은 40이 나와요. 근데 이제 1, 2, 3, 4가 dBm으로 안 나와 있고 전력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10 로그 전력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죠. 자, dBm은 이제 기준이 얼마예요? 1mW가 기준이죠. 1mW. 그다음에 전력 이렇게 했을 때 40이 나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4가 되고요. 고로 1mW분의 P는 자, 이거 밑이 10인 로그니까 10의 4승 이렇게 계산이 되죠. 10의 4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고로 P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0의 4승에다가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에요? 와트가 되니까 10와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송신 전력은 10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약 10와트. 답은 2번이 되겠죠. 굉장히 좀 계산이 복잡하죠. 이 문제는 그래도 별표를 해놓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로 손실 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 그 다음에 dB로 고칠 때는 10로그를 취한다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 과정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복잡하더라도 별표를 해놓으시고 꼭 공부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복사 전력과 전개 강도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전개 강도와 복사 전력 관계식은요. 전개 강도 E는 자, R분의 K배의 루트 PR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다수가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자, 안테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정확한 공식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공식 정리해 볼게요. 자, 미소 다이폴 안테나의 전개 강도와 복사 전력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 돼요. 자, E는 R분의 루트 45배의 PR이죠. 그래서 루트 45를 계산하면요. 한 약 6.7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계산, 관계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람다 안테나도 알아야죠. 4분의 람다. 전개강도 E는 R분의 7 루트 2배의 PR이죠. 루트 2를 계산하면 약 R분의 9.8 루트 PR 정도 됩니다. 뭐 9.8 또는 9.9라고 이제 적힌 교재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람다 안테나도 알아두셔야 돼요. 전개강도 E는 R분의 7 루트 PR이죠. 마지막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방성 안테나입니다. 등방성 안테나. 이 등방성 안테나의 전개강도 E는 R분의 루트 30배의 PR이에요. 시험에 잘 나온 것들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안테나는 시험의 단골이다. 곧잘 물어봐요. 전개강도와 복사전력 관계식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전력하고 이 전개강도는 어떤 관계예요? 전개강도의 제곱하고 비례 관계죠. 양변을 제곱하면 제곱근이 없어지고 이거는 제곱이 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안테나에 광대역성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계가 적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일단 안테나에서요, 대역폭이 높다. 광대역성을 띠는 안테나들 생각을 해보세요. 1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진행파 안테나의 특징을 우리가 달달달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진행파 안테나. 자, 진행파 안테나는 단일 지향성을 갖는다. 그 지향성도 예를 들어서 고지향성. 두 번째, 광대역성. 나왔잖아요, 광대역성. 그 다음에 고이득. 부엽이 많다. 그래서 효율이 나쁘다. 그랬죠. 효율이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효율이 좋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넓다. 정도 한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다시 한번. 단일 지향성이면서 고지향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고이득, 광대역성, 부엽이 많다, 효율이 나쁘다.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넓고 정도 한장이 있다. 이렇게 7가지 특징을 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대역성을 띠는 안테나 중에서요. 가장 광대역성을 띠는 안테나가 있었죠. 대수 주기형 안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안테나 중에서 가장 광대역성을 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광대역성을 띠냐? 자기 상사형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림자 모양의 안테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된 안테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사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광대역성을 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택도 Q라는 거 아시죠? 이 선택도 Q하고 대역폭은, 밴드위스 대역폭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도가 커지면 대역폭이 작아지고요. 선택도가 작아지면 대역폭이 커진다라는 차원에서 안테나가 대역폭을, 광대역성을 가지려면 어때요? 선택도는 낮아야겠죠. 그래서 Q를 낮게 해가지고 대역폭을 넓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적은 것은 그랬어요. 진행파 나왔죠? 광대역성하고 관계 되겠죠. Q를 낮게 한다. 그러면 대역폭이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수주기형, 자기 상사형으로 만들면 광대역성이 띄겠죠. 아닌 건 3번이 됩니다. 자기 임피던스 변화를 증대시키는,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프리스의 전달 공식에서 자유공간 전송 손실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앞에 문제 풀다가 이제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을 배운 적이 있죠. 그 공식을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신 전력 dBm으로 구한다고 했죠. 송신 전력 dBm이고요. 그다음에 송신 안테나의 이득,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의 이득,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손실을 이렇게 빼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경로 손실 구하는 공식, 람다분의 4파이 D의 전체의 제곱이죠. 이 D가 이제 송수신 간의 거리죠. 파장이고. 근데 이제 파장 구하는 공식에서 람다는 F분의 이제 C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람다 대신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이제 C가 되고 4파이 F가 분자로 오죠. D의 제곱. 이런 공식이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dB로 구하라 그러면 10로그를 취한다겠어요. 경로 손실은 10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알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안테나 이득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안테나 이득들이 높을수록 손실이 줄죠. 그죠? 수신 전력이 커지니까 손실이 적은 거죠. 이런 것들이 커지면 수신 전력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이 주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거 고르겠죠? 사용 주파수가 높을수록, 사용 주파수 여기잖아요. 사용 주파수가 높으면 어때요? 손실이 커지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손실은 줄어든다. 틀렸네요. 이거 틀렸네. 2번이 틀렸죠. 틀린 거라 했죠.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사용 주파수에 대해서 20 dB 디케이드.
디케이드라는 것은 10배가 올라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10배 증가할 때 20dB 손실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맞나 틀린가 보자 이 말이죠. 주파수가 10배가 이제 10배가 증가하면요. 요게 주파수잖아요. 10배잖아요. 그러면 제곱이니까 100배죠. 손실이 100배인데 dB로 고치면 얼마예요? 10 로그 100배니까 100은 10의 2승이죠. 100은 10의 2승이에요. 2가 앞으로 가면 20이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20dB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0dB 손실이 일어난다. 빼는 거니까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20dB가 손실된다. 그 다음에 송수신 지점 간 거리가 20dB의 손실을 갖는다. 이게 거리가 디케이드니까 10배 증가하면 거리가 어디 있어요? 거리가 D죠. 마찬가지네요. 주파수하고 같이 분자에 있잖아요. 그럼 10배가 증가하면 100배가 손실이 늘어나죠. 그럼 dB로 고치면 20dB가 되는 거죠. 20dB 손실이 된다. 맞는 거 아니에요? 답은 2번만 틀렸네요. 15번으로 가죠. 주어진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거리 이내에서 이동국이 그 주변으로 이동할 때 지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페이딩은 어느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롱텀 페이딩 합니다. 자, 롱텀 페이딩. 자, 우리가 만약에 도심지에서 움직이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인공물들이 있죠. 건축물들, 건물이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은 숏텀 페이딩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지형물 있죠. 우리가 시위로 나가면 산이 있다든가 언덕이 있다든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이 있어요. 그것을 롱텀 페이딩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형이라고 했으니까 롱텀 페이딩이 되는 거예요. 인공물이었으면 숏텀 페이딩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지상파의 전파 모드와 관계가 없는. 자, 우리가 전파 모드, 지상파의 전파 모드. 지상파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가는 직접파가 있고요. 땅을 통해서 가는 뭐예요? 지표파가 있죠. 땅을 한두 번 튀겨서 가는 대지반사파도 있고, 장애물을 휘감고 도는 회절파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지상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상파에서 전파 모드와 관계없는 거. 자, 1번 주파수. 관계 되겠죠. 주파수 관계 되겠죠. 2번 대지정수. 대지정수가 뭐예요? 지표파에서 관계되는 뭐 시그마라는 유전율이라든지 도전율. 입실론이죠. 시그마가 아니라. 입실론이라는 유전율이라든지 시그마라고 하는 도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대지정수가 되죠. 땅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온도. 온도는 상관없겠죠. 온도. 그다음에 편파면 수직 편파냐 수평 편파냐. 지표파에서 특히 수직 편파가 감쇄가 적다겠죠. 수평 편파는 감쇄가 많다겠어요. 우리가 지표파에서 감쇄가 적을 조건은 유전율은 적을수록 도전율은 클수록 수직 편파일수록 감쇄가 적다겠죠. 주파수가 낮을수록.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 모두 관계없는 거 온도가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송수신정 간의 거리가 정해졌을 때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최적의 사용 주파수, 최적의 운용 주파수를 FOT라고 하죠. 이 FOT는 MUF, 최고 사용 주파수의 얼마? 85%에 해당되는 값이다. 0.8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이 공식도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18번으로 가죠. 다음 중 전리층 산란파입니다. 산란파의 특징 중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전리층 산란파예요. 자, 1번 초단파 때 초가시거리 통신. 초가시거리라는 건 안 보이는 거리죠. 전리층을 부딪혀서 깨지는 파를 산란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장애물이 있는 건너편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초단파 때 초가시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일 주파수로 24시간 연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거리 에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전송 가능한 대역이 넓다. 땡이에요. 땡입니다. 좁죠.
전송 가능한 대역이 좁다 그래야 돼요. 답은 4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산란파가 이제 잘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산란파의 특징을 정리를 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단파 때 초가시거리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 단일 주파수로 24시간 연속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데일린저 현상이나 자기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회선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전파 손실이 크므로 대출력 송신이 필요하다는 거, 전송 가능한 대역폭이 좁다 그랬죠? 너무 좁다. 불감지대 내에서도 미약한 전개가 수신되는 원인이 되고요. 근거리 에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실용 가능한 주파수 때, 그다음에 실용 가능한 거리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산란파가 이렇게 특징이 한번 나오면 이제 계속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도약성 페이딩이죠. 도약성 페이딩의 방지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수신기 내에 AGC나 진폭 제한기 이런 걸 둠으로써 페이딩을 방지할 수 있죠. 2번 페이딩 방지용 안테나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3번 다이버시티 합성법이죠. 합성법을 이용한 방법도 있죠. 전파 흡수체는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페이딩을 도약성 페이딩을 방지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도약성 페이딩을 방지하는 방지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20번으로 가죠. 다음 중 장중파대에서 지표파에 대한 전파되는 전파의 감쇄가 가장 작은 간격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표파에서 감쇄가 적을 조건, 자, 유전율은 작을수록, 시그마락에서 도전율이죠. 도전율은 클수록, 그 다음에 주파수는 낮을수록, 편파 중에서는 수직 편파가 감쇄가 적다겠죠. 편파가 감쇄가 적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의 땅들이 뭐냐면 촉촉한 땅들, 물기가 많은 땅이 제일 좋다 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해상, 바다 육지가 만나는 해안가, 평지. 자,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땅인데 좀 덜 안 좋은 순서로 구릉지역, 산악, 건조지, 시가지. 그래서 도심지가 제일 안 좋다. 왜? 건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싸가지가 제일 안 좋다. 이렇게 외우라겠죠, 제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것과 제일 나쁜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감쇄가 가장 작은 환경이니까 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전 풀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